자, 2022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 일부 예선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심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종섭 심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음소거를 키셨는데 소리가 안 들리고 있죠. 다른 분들 다 안 들리시죠? 그렇죠, 안 들리죠. 황종섭 심사위원님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다라 심사위원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원다라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원다라 심사위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 한국일보 사회부 원다라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심사하실지 좀 약간 그런 소감? 지금 심사위원으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되게 그 청년들도 참여를 하신다고 해서 되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지수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 김지수고요.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윤범기 우리 기자님 통해서 이런 연설 대회 이런 걸 많이 보기도 하고 연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평가도 하지만 같이 참여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은 연설하실 때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어가지고 연설을 하시면 이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뒤에 빛을 놓고 역광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놔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빛이 얼굴을 받는 방향으로, 지금 저처럼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도를 잡고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심사위원은 상관없습니다. 심사위원이야 뭐 어떻게든 잘 보기만 하면 되죠, 자기가. 자, 그다음에 김보람 심사위원님. 김보람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울링이 있네요. 둘 중에 하나 꺼주세요. 한쪽에 이어폰을 꽂아주세요. 네,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심사위원 지난번에 이어서 네, 연설대전 또 심사위원을 맡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말과 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물론 문제의식이나 그런 메시지와 내용,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문제의식을 메시지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할 때에 얼마나 또 이 영혼을 담아서 네, 어필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도 한 분 한 분 경청하고 네, 세세하게 잘 들으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성치훈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혹시 성치훈입니다. 가능하시면 얼굴 좀 나오게 하실 수 없나요? 가능하시면? 지금 쉽지를 어렵죠.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네네. 네. 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 연설대전 심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 기억에는 윤봉희 기자님이 처음 이제 연설대전 했었을 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전 참가자로 같이 했었던 걸로 네,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2013년. 네, 그때 대상 타지 전혀 않았어요, 혹시? 성치훈 씨?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었나? 예, 네. 어쨌든 저도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거의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꾸준히 이 대회를 해오신 윤 기자님의 성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고, 네, 오늘 참가하신 분들 소중한 이야기 귀담아 듣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하신 얘기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네, 우리 황종섭 심사위원님은 마이크가 안 돼서 그냥 채팅으로 인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김한기 의원실 황종섭 보좌관입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연사부터 연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수 연사 음소거 키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자, 김진수 연사의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연설을 하기에 앞서 제가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말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쉽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생과 사에 대하여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춘간호사 김진수입니다. 방금 소개했듯이 저는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제가 7년차 간호사로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죽음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빈번하게 봐왔습니다. 지금 날씨도 정말 쌀쌀하죠. 이 수술실이라는 공간은 아마 지금 이 날씨보다도 조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아마 더 혹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만나고 100세가 넘으신 어르신도 많이 만납니다. 과연 수술실에서는 신생아를 많이 만날까요? 아니면 노인들을 많이 만날까요? 네, 누구나 예상하듯이 노인들의 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과연 많은 노인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제가 만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일화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 70세의 어르신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눈물 한두 방울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환자분 왜 울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르신은 속으로만 삭혔던 눈물이 결국에는 눈물샘이 터져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서럽습니다. 다친 건 제가 3개월 전이었는데 진료를 보고 수술실에 오기까지 이 3개월이 걸렸어요. 네, 보통 진료를 보고 수술실에 오기까지 서울권의 대학병원은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의료의 수급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도 전국에서 몰려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이어진다면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아질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환자들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금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격 진료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원격 진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6명의 환자 중에 1명은 원격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산강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서울로 올라오기란 정말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서산강 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원격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원격 진료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그런 의료 수가 및 대면 원칙의 의료 원칙, 법적인 문제도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에도 많이 활용되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심장질환, 뇌질환은 정말 시간이 생명입니다. 만약에 그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먼저 처방받고 약을 먹을 수 있었다면 충분히 그 폭탄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물 건너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누구보다도 저는 이 골든타임의 진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특히나 어르신들이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오시면 더욱 마음이 가곤 합니다. 모든 환자들을 한결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대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일하고자 합니다. 부디 차가운 수술실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따뜻한 빛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비 참가자님 준비해 주시고요. 음소거 키시고, 주홍비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자, 주홍비 참가자의 연설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을 사랑하는 청년 주홍비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대변인 오디션에서 제가 저를 소개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청년 대변인이라는 중앙당 청년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선배님의 조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판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챙겨주지 않는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조언을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수권 정당이자 공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 조언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 조언이 정말 슬펐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셨던 선배님의 조언이라는 겁니다. 먼저 시작하셨던 정당인의 텃세도 과시도 아니라요. 이제 막 제도 정치를 시작하는 후배를 위해서 해주고 싶었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조언이 정말 들어맞는 또 먹히는 조언이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얻어낸 그 대변인의 자리도 저에게 저에게 어떠한 그 정당의 시스템도 제가 정당인으로서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알아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입당 3개월 차였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민주 시민으로 활동해보기 위해 시작한 저의 정당 활동은 뭔가 꿈과 의욕만 가득했던 저에게는 조금 많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 3년 차가 된 지금 이제는 아는 당원분들도 조금은 많아졌고요. 특히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청년 당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정당 활동을 하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 시스템은 정비해야 할 것도 고쳐야 할 것도 이렇게나 많은데 이게 될까? 과연 가능할까? 희망이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알게 된 어떤 정당 당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당원분은 정당인보다는 시민의 입장과 직장인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우리 당은 이렇게 민주시민 당원 교육을 해주는 시스템도 미비하고요. 꿈을 가지고 뛰어든 청년들은 이렇게나 일회용으로 이용당하기 십상이고요. 다채롭고 다양한 의견, 비판,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의 장도 너무 없는데 이런 걸 보장해주는 제도도 너무 없는데요. 우리 당 괜찮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해주시는 말씀이 네, 당연하죠. 희망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 어떻게요? 어떤 근거로요? 왜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해주시는 대답이요. 이렇게 고민하는 홍비 씨가 있잖아요. 그거 봐요. 우리 당은 미래가 있다니까요. 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서 행동하고 바꿀 때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정당이구나. 저는 지금 새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요. 더 나은 민주시민이자 정당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 중이고요. 당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 끝내주는 커리큘럼으로 스터디 모임을 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딱 한 가지 부탁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아니, 맥주 한 잔도 좋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실없는 농담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당신의 꿈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우리 사회는,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탐탁치 않다면요. 여러분들께 주변에 계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은 공론장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아직 한참은 부족한 우리 당은,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 한참은 더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이 민주주의에서 민주 시민이십니까? 혹은 정당인이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정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정당 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연설 바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참가자님, 참가자님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실패가 정해진 청년 이동수 희망차게 인사드립니다. 인사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 인사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실패가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실패가 정해졌는데 왜 희망찰 수 있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지방에서의 제 삶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경남 김해 가수원 농부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산 바닷바람을 맞으며 부산 사나이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부산에서의 기억도 잠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부산을 떠나 부산의 위성도시인 양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양산에 대해 아시나요? 네,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이 소식으로 처음 접하셨겠지만 사실 양산은 인구 35만 명을 가진 도시로 부산과 울산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의 중지 역할을 하며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성장함과 동시에 쓰러졌던 저의 가족의 삶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의 재기의 배경이 된 이 도시는 한 소년에게 인생에게 남다른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소년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양산은 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한 기억에는 행복한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기 전까지는 말이죠. 대학을 진학할 무렵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과 지방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저는 지방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막연히 서울보다는 기회가 적겠지. 그래도 지방에서의 대학 생활 또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많은 청년의 지방에서의 삶은 제 예측보다 더 서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0살 의욕이 넘치는 대학생 시절 국회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매주 10만 원 이상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감당하며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용돈이 부족한 날에는 당일치기로 내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면 조금 덜 부담스럽게 했을 활동이었을 겁니다. 제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졸업을 1년 앞둔 시점 로스쿨 진학을 위해 인터넷 강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리트 점수를 채워야 했습니다. 학원을 찾는데 리트 과목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지방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을 올라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며 리트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 살며 정말 서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취업 준비 기간 서류 단계를 통과하고 면접까지 간 회사들을 돌이켜보니 수도권 4곳과 지방 한 곳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의 도시정비 영업직, 법무직, 반도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직무, 2차 전지 회사의 ESG 추진실, 다 서울에 있던 일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의 면접을 받던 한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로 관리형 독서실 조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스펙, 비슷한 자소서인데 단지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지 지방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지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지방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삶의 현실은 참으로 이러했고 왜 내가 살아온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준 내가 사랑하는 이 도시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없는지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꿈을 꿨습니다. 나는 30대에 다시 지방에 내려가 정말 지방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프로테크 스타트업을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이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은 다시 실패가 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00년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말은 나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속담에서부터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죽기 전 자녀들에게 남긴 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텨야 하며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고 신신당부하며 경고했던 메시지까지 한반도에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삶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서울을 떠나는 것이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서울을 떠나 지방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살기 위한 옳은 길이며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김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정치에 도전하고 양산에서 삶을 마감하신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부탁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2호선과 9호선 지옥철을 타며 출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옥과 같은 아침을 맞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에 살기 위해서 소울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영끌 청년 여러분, 왜 우리는 영혼을 끌어모아야만이 서울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하면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선거에서 우리 삶의 질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의 진심인 정당, 지방 균형 발전의 진심인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질문으로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아 참가자입니다. 최선아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비디오도 켜주시고요. 자, 최선아 참가자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경험가 최선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정치요? 대통령이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별로 관심 없는데. 저 중도하겠습니다. 여기 정치 얘기 금지예요. 정치 중립인 거 모르세요? 정치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치에는 관심이 많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치 중립과 중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치 중립과 중도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는 무관심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약 3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일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선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당에는 관심이 없지만 의제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당과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글들을 올렸고 그 글들 중에는 비하 발언과 허위 사실, 유언비어와 멸칭이 담겨 있는 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항상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곤함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관리자들은 정치 얘기를 금하는 정치 중립을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특정한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퇴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 예산을 책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자체의원과 지자체장인데 과연 우리의 일상과 정치는 관련이 없을까? 나에게 도움되던 정책이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내가 함께 참여했던 법이 국회의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른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계류되어 이리저리 떠다니고 심지어는 예산 책정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대하기에는 이미 일상과 정치가 너무나도 깊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 세금 살살 녹는다.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저 하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게 나한테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정치 중관여자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정보를 접할 때 스스로 정치 중립이라는 필터를 씌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통 정보를 접할 때 언론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누군가의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정치적인 상황을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일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지, 그리고 이 정보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의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취업, 내 집 마련, 대출, 외교, 환경, 갈등, 그리고 연예계까지 여기서부터 출발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나의 불편함을 개선하자고 요구할수록, 그리고 그 개선점들이 수용될수록 대한민국은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중도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상 20대 경험가 최선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경진 씨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송경진 씨 음소거 켜주시고요. 네, 송경진 씨의 연설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실천하는 청년 송경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해 봤으나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좀 남들과는 다른 행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전 장발을 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차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3년 전에 달성을 했습니다. 이 도전의 내용은 바로 머리카락 기부입니다. 머리카락 기부는 소아암 환우들이 가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발을 제공하는 그런 행동 나눔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헌혈을 100번 이상 달성하여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을 왜 하고 있을까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20대를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에 대해 싸워 나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연찮게 참여한 자기 개발 시간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생각한 게 삶의 의미? 행복하자 정도였고, 행복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지만 내가 언제 행복했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그날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없는 터널을 걸어가던 도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있는 제 지인이 봉사활동을 권유한 것이었대요. 물론 처음에 제 반응은 피곤하고 졸린데 뭐 봉사활동이야, 형이나 가 라면서 몇 번을 거절했지만 아니야, 가면 진짜 좋을 거고 너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여러 차례 권유해준 덕분에 가면서도 저는 봉사활동이면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행동의 내용은 백사마을에 있는 연탄 나눔 봉사였습니다. 가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저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심지어 더 어린 친구들도 활동을 하는 걸 보고 편견이 완전히 깨지고 저는 그날의 봉사활동에서 두 가지 소득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직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에 대해 고민하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는 건강하니까 헌혈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라는 삶의 선순환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나가던 지인이 너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니까 기부를 해보는 건 어때? 라는 말에 첫 번째 도전을 3년 전에 달성했고 현재 두 번째 도전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 저라면 우물쭈물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하고 네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득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니 실례지만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당연히 기부를 목적으로 머리를 기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 친구 저거 저렇게 꼬장꼬장해가지고 회사 생활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지금처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자리, 제 연설이 계기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재능을 찾아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기 윤범기 기자님께서도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서 저희와 함께 지금 예선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혼자만이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이 나라, 이 세계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만 제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동희 참가자님. 김동희 참가자님 연설을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희 참가자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 말이 저의 신념이 되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매우 많고 그중 제대로 이겨낸 상처는 없습니다. 제가 18살 때 사람들 앞에서 처음 목소리를 내었을 때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20살이 되었을 땐 사회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21살 땐 안전이별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경험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저질렀던 실수는 그 모든 과거를 이겨냈다는 착각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나아졌냐고 물으신다면 나아진 게 맞습니다. 이제는 괜찮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적당하다는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는 시간이 오면 그 공허함은 제 발목을 잡고 우울감에 절 빠뜨립니다. 그럴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들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했었던 말들입니다. 그 말들은 대체로 절 무력하게 만들고 종종 지나치게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가끔 숨통을 쥐어틀어 제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제가 받은 상처만큼 상처를 줬던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가해자도 절대적인 피해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의 신념은 친절한 말과 행동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느낀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모두가 아프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란 간사해서 친절한 사람은 때론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대는 가끔은 완벽한 타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지인이기도 해서 생각보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운 신념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제가 이런 신념과 태도를 유지하자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지 아시나요? 동희야, 넌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태도는 이런 말들이 제 삶을 채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프고 따가운 말들보다는 따뜻하고 다정한 말들을 제 삶에 채워가며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누군가는 제가 세운 신념은 제 자신을 너무나도 깎아먹는 일이고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꾸준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저의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만 하기엔 제 24살의 삶에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 아름다운 말들을 가득 채웠거든요. 여러분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건 지나친 손해라는 걸 저처럼 너무 아프고 이후에 깨닫지 마시고 이번 제 연설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 한 가지만 드리고 제 연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설 대전이 이제 상황상 이렇게 카메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 연설을 들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만 외쳐주시고 윤범기 기자님을 포함해서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잠깐만 음성으로 해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친절하자 라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친절하자. 친절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연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고은비 참가자님. 고은비 참가자님 음소거 키시고 네, 준비해 주십시오. 자, 고은비 참가자 연설을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25년째 살고 있는 청년 고은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 후기를 남기고 별점을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현대인들의 필수품, 음식 배달 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에도 한번 후기를 남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5년 차 소비자로서 대한민국에 몇 점을 남기고 싶은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학생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에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의무교육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교통 인프라를 이용하여 제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점 만점에 1점, 아니 0점은 주고 싶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다. 교통 인프라가 갑자기 불편해진 것도 아닙니다. 문화생활의 기회가 적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의 별점이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지휘 체계는 우왕좌왕하며 초동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구조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2년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지 못했고 신고에 부실 대응했습니다.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친구들과 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별점을 이렇게 낮게 주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불만을 가진 게 끝인 걸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 뒤에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더 참여를 해야 하는구나. 내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시거나 연설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정치에 관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를 할 때 당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보고 선거를 해야 하고 필요하거나 요구가 하는 것이 있으면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참여한다고 달라지는 게 별로 없던데, 사는 것도 바쁜데 이런 것들 요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소리를 낸다고 정치권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국가는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바쁘다고 참고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점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우리이지만 이 별점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 연설을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이 하나만 집에 돌아가실 때 곰곰이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 연설은 성공한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돌아가시면서 꼭 생각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별점을 매길 수 있다면 몇 점을 매기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이 별점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할까요? 이상으로 저희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박현숙 참가자님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음소거 켜주시고요. 박현숙 참가자님 음소거 켜주시고, 네, 박현숙 참가자님의 연설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올해 어느덧 만 26세의 연령으로 지방선거에 출마에 도전하여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여러분의 현여딸 현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통해 인사드렸던 암행어사 출두용. 저는 소중한 오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면서도 시민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계에도 다양한 변화 욕구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치 채용 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그동안 우리 지역과 지방 정부는 지역 대도시에 밀려 정치 및 산업의 변방으로 소외되어 있었으나 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 새로운 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정말 수많은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며 우리 지역의 정치 혁신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발돋움하며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향후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올라설 것이며 리더가 될 것이며 곧 일본을 뛰어넘어 머지않아 세계 G2 국가와 견줄 만한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큰 정치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치 일선에서 청년으로서 많은 분과 정치에 대해 대화하고 또 소통했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현수가 경제적 고통을 자신의 의지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정치가 주는 불신과 절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침없는 질타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절망의 정치 시대에 제가 간직한 작은 희망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나서는 이 길이 비록 가장 작은 시작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희망을 키워나간다면 정치를 넘어 행복한 진정한 새 시대를 만들어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함께 여는 행복 미래, 아시아의 중심 리더 국가를 모티브로
우리 지역의 정확한 현황과 실정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여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미래 비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처절한 시민 지배와 분단의 아픔을 딛고 문화 강국과 동시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생명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와 더불어 제가 오랫동안 자부심을 안고 달려온 저희 전통 유교 동양 철학 사상에 입각한 정치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저는 그동안 품고 길러준 저희 고향에서 큰 정치를 향한 작은 발걸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제가 가고자 하는 희망의 정치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는 커다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후퇴의 정치에 몰두르지 않고 법목과 대리 밀실을 야외 정치 속에서 우직하게 정진하고 등고자비와 재민지산의 정신과 자세로 우리 지역민의 생업과 안정을 저희 정치의 근본으로 목표로 두며 시민 여러분 곧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이루어 성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승주 참가자님 딱 맞춰서 들어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갔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 한승주 참가자님, 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음소거 키시고, 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참여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가져올 멋진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 활동 유급휴가제를 도입합시다. 라는 제안을 드리려 나온 한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전국 청년위원회 정책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냈는데요. 다 함께 이 안을 서울시 의회에 공청회에 들고 가서 직접 제안하기로 했죠. 그런데 팀원 중 공청회 현장에는 저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이 가장 뛰어나서일까요? 안타깝게도 월요일 오후 시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게 당시 백수였던 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개최한 정책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저도 청년 분야 기획위원으로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청년 현안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던 아주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월, 화, 수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된 탓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큰 아쉬움이 남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우와, 그런 것도 있어? 근데 회사 때문에 좀 어렵겠다. 아, 또 평일 낮이요? 난 못해. 나 진짜 참여하고 싶긴 한데 연차가 이제 없다. 온라인 회의와 인터넷 생중계가 확대되면서 거리적 제약이 일부 해소됐을 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곳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 세미나, 토론회, 행사 등이 개최되는데요. 관심 분야니까 한번 참여해볼까? 피 같은 내 시간, 교통비, 연차 써야죠. 쉽지 않습니다. 지역활동은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자치활동,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직장을 다니는 시민들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죠.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권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제도 중 하나로 민주주의 활동 유급휴가제를 제안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유급휴가를 받아 정치를 포함한 민주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죠. 주최자는 참여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참여자는 간단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휴가비는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부담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 세금 낭비네 라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분명 사회적 갈등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에 투자하는 것. 그것을 정말 낭비라고 매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 참정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야 합니다. 좋아. 그런데 참여를 하면 뭐가 좋지? 좋은 질문입니다. 참여는 관심을 낳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화와 토론을 생산하죠. 건강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면 결국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확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참여, 토론 그런 거에서 어느 세월에 일 추진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첫째, 잘 모르는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헤매는 것보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 합의된 길을 가는 게 결국은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둘째, 참여자 개개인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니 사공이 여럿이라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서 참여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가져올 삶의 더 멋진 변화 함께 누려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모두 발표를 마치셨고요. 송소룡 씨는 아쉽게도 첨삭에 한 번밖에 참여하지 못해서 오늘 예선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첨삭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선에 가기 전에 마지막 첨삭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사평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먼저 그래도 유경험자이신 김보람 심사위원님부터 먼저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말씀해 주시죠. 김보람 심사위원님. 음소거 켜주세요. 네, 9분의 네, 연설 너무 잘 들었고요. 한 분 한 분, 네, 다 굉장히 본인의 문제의식과 경험을 잘 녹여서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고요. 조금 이제 아무래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혼자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선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청중들이 앞에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이렇게 교감하면서 좀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중분들 한 분 한 분 좀 시선 처리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시면서 연설을 하시면 더 훨씬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 높낮이라든지 강조하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좀 너무 이렇게 좀 일정하게 이렇게 톤을 또 유지하면서 이 강조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또 간혹 있긴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 조금 유의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그게 손짓이든 눈빛이든 내 목소리의 높낮이든 이런 톤들을 조정하면서 네, 확실하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네, 메시지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깊이 저도 공감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잘 들었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지수 심사위원님, 그리고 황종섭 심사위원님은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채팅으로 심사평 남겨주세요. 네, 김지수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얼굴이 잘 안 보여 죄송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많이 배우는 자리였고 이제 연설자마다 학폭, 뭐 정치 참여, 그다음에 뭐 의료 체계, 그다음에 다 이슈를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느꼈던 게 연설 대회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정당의 문제, 공론장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느껴져서 이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실 때 단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몇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지 그냥 뭐 하고 싶겠구나 정도 아는데 연설이라는 건 어쨌든 대중을 설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그 스토리가 엮어 있는 게 한 두 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내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설득하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인가, 어떤 걸로 설득할 것인가, 그게 공명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설 대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연설 대전에 참여해서 우리의 이상을 말하고 그다음에 바꾸고 싶은 세상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이 여기서 입상을 하던 하지 않든 생각했던 그 문제에 대한 진정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모두 각자 위치에서 참여하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도 여기 있는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도전왕다운 그런 심사평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원다라 심사위원님. 원다라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심사평 말씀해 주십시오. 음소거 키시고요. 음소거 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성치훈 심사위원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치훈 심사위원님 먼저 심사평 말씀. 그새 씻으셨나 보네요. 네, 아니, 씻은 아니고 씻었습니다. 아직 먼저 여전히 말씀해 주세요. 노시는데. 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보니까 역시 이 윤봉희 기자님이 첨삭을 몇 차례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다듬어진 것 같고,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제 본선 나가면 이제 오프라인 연설을 하게 될 거고, 지금 보니까 아직 내용 숙지가 안 되셔서 이렇게 모니터 옆에 있을 걸로 사료되는 그 연설문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연설은 저는 연설 원고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연설할 때는 연설문을 안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연설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설문을 보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본선을 나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말고 다른 기회에 또 연설을 하실 때는 연설문을 보지 않고 연습을 하면은 그게 가장 좋고 보면서 외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압박이 되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냥 연설문 없이 한번 오늘 하셨던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점차 늘려가는 과정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지금 있는 연설문보다 더 살이 붙여지고 더 완벽한 연설문을 이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면 왜냐면 그 연설문 보게 되는 순간 진정성이나 호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고치셔서 하시게 되면 이미 내용 같은 것들은 보니까 다 너무 훌륭한 얘기고 좋은 얘기였고 저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설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원다라 심사위원님 음소거 키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켜졌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먼저 이번에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청년들이다 보니까 고민하는 시점도 다르고 경험한 시점도 다양하고 해서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장점이 첨삭을 여러 번 해주셔서 그런지 본인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 시선을 확 끄시는 것들을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입 부분이 재밌었고 그리고 전달력이 굉장히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 끊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시고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목소리 속도도 거의 대부분이 다 적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첫 번째는 이 소재 자체가 다양화되긴 했지만 이게 공적 말하기에 적당한 소재인지가 조금 그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연설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의 이야기를 토대로 무언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개인적인 소재라고 한다고 하면 약간 그 소재 면에서 조금 그 공감을 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논리적인 구조를 한 번 더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선을 많이 끄는데 이게 결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그 논리 구조가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참가자분들께서 그 어떤 연설을 하실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늘 그 이 토론이 원래 그 정치인들 연설도 그렇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종섭 심사위원님이 채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전달력은 모두 훌륭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선 때 추가했으면 하는 것을 짧게 짚자면 두 갈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게 좋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구체적이어야 좋습니다. 정치에 참여합시다 보다는 투표합시다, 입당합시다, 출마합시다가 좋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심사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심사 결과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5명이 올라갈지 6명이 올라갈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고 비디오 잠깐 켜주시고 켤 수 있는 분들은 자,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한번 해보고요. 네, 잘 들어갔네요.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따가 2부 때 또 뵐 분들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